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권을 겨냥한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팀 두 곳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내일 서욱 전 국방장관 등 추가 고발을 예고해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안보라인 전체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관련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개파가 물매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동석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4명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영유의 면회가 재개된 논산 육군훈련소 주변 펜션들이 바가지 영업도 모자라 상당수가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산시는 펜션 100여 곳이 무허가인 것을 알면서도 단속은커녕 업주에게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줬습니다. MBN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둔화를 각오하더라도 당분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통화정책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물가 효과보다는 경기 침체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시작되는 걸까요?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법대로 시시비비를 따질 뿐이라고 일축했는데 전 정권에서도 많이 들었던 말이죠. 원중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두 전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된 두 사건을 중대한 국가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가가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는 점에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대통령실은 국정원의 고발 내용에 대해 언론 보도 이상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사실상 정치 보복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끝에는 NSC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전현직 정권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명의 국정원장 고발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됐다며 문 정부를 친북으로 낙인 찍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 고발을 계기로 평창올림픽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검찰 고발은 전 원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의도성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되고 그것을 두 국정원장의 고발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친북, 용공 정부로 낙인 찍히려고 하는 것 아닌가. 문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의 첩보를 지워도 원 생산처의 첩보는 남아있다며 제가 바보냐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정보 생산 부처가 있는데 공유한 국정원에서 삭제하면은 원본이 있잖아요. 예. 국방부에 있잖아요. 또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럴 리도 없어요. 국정원은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2018년 평창올림픽,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과정 등에서 북한과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지원 등 대북 관계의 전반적인 내용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로 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국정원 메인 서버 교체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를 지금 시점에서 교체한다는 것이 지금 증거인멸의 위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정원 메인 서버 기록은 국정원장조차도 삭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 이걸 함부로 손대는 겁니까? 당시 박지원 체제의 국정원은 문서 폐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노후 장비의 순차 교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군 내부항에서 서해 피격 사건 정보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군은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웠을까? 그 질문엔 민감한 정보가 다른 부대로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한 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우긴 지웠다는 거죠.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군 정보 삭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정원은 그와 무관한 다른 고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지 약 이틀이 지난 2020년 9월 23일 합동참모본부의 군사통합정보처리 시스템 일명 밈스에서 이 씨와 관련된 상당수 관련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은 정보 삭제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선 서해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즉답은 피하면서도 원본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민주당 서해 피격 TF는 국정원의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두고 밈스 정보는 합참 등에서만 삭제되고 국정원은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밈스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 국방부도 자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밈스에 그 정보를 탑재한 777 부대나 합참에서 많이 그걸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기밀 문서가 노출된 사실이 없고 박 전 원장 검찰 고발은 밈스 정보 삭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 전 원장에게는 직권남용죄와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 수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두 곳에 배당이 됐는데 꽤 속도감이 있죠.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박지원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을 수사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와 해경이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번복한 이유 등을 수사 중이었는데 서욱 전 국방장관 등 추가 고발까지 예고돼 있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방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월북 조작 관련돼서 다 하는 건데 국방부도 처음으로 고발하게 됐고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달라. 게다가 수사를 이끄는 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에 남겨달라고 요청한 검사 중 한 명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는 공안통입니다. 두 번째, 서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공공수사 3부가 맡습니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 강제 추방에 앞서 이뤄진 탈북민 합동조사에 서 전 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탈북민 조사는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데 단 3, 4일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파급력이 큰 데다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전 정권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부패란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지금의 사태 어떻게 봐야 할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황재헌 반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삭제 공방을 살펴봤는데 해경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당시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해경의 수사 담당자에 대해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당시 지휘 라인이었던 윤성현 현 남해지방해경청장과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등 4명이 조사 대상인데 이들은 오늘 대기 발령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은 또 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사, 이 지난 정부 감사원이 발표했던 내용이죠. 이것과 관련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내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저기서 하나 둘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은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조사와 수사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서해 피격 사건 그리고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 사건 자체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고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조사건이 있고요. 금감원은 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등 여러 가지 현재 야당 인사들이 연루됐을 수 있는 사건이 줄줄이 대기 있고 그리고 9월부터는 이 검수완박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검찰이 이제 9월까지는 수사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정 정국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강제 북송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결국은 가다 보면은 맨 끝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수사들이 결국에는 전 정부를 친북 몰이를 하고 있고 지지율 올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드디어 정치를 하는 것이냐, 정치의 국정원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를 잡으라고 하는데 전 정부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은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그러니까 현 대통령실이 이 김건희 여사 이슈 등으로 인해 좀 지지율이 낮아진 것을 만회하기 위한 술책으로 전 정부를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간을 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5년 전 그때도 적폐청산을 외친 정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같은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될까요? 일단 대통령실은 이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을 겨냥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전 정부가 이 떠들썩하게 했던 적폐청산 혹은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뭐 캠페인성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청와대에서 많이 했던 얘기가 캐비넷에서 찾았다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직전 박근혜 정부 비판 브리핑을 청와대가 직접 한 적이 많았습니다. 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위법 사항이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붙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지율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2년 동안 큰 선거도 없는데 지지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 친윤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이끄는 금감원과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가 진행될수록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따라서 21대 국회 하반기는 초반부터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법대로 처리하겠다 뭐 이건데 결국 국민 눈에는 그때와 지금하고 어떻게 뭐가 다를까 그것이 문제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전당대회 룰을 놓고 1차 내용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권한 축소 여부를 놓고 개파간 2차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출마 시 당선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려는 비이재명계 전략이라 이거죠. 선원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컷오프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를 없던 일로 해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전당대회 룰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연판장을 돌리는 등 룰 뒤집기를 위해 집단행동을 벌인 친명계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친명 패권이 입증됐다. 처음에는 30몇 명이었는데 60몇 명까지 된 거는 다음 선거 의식안, 공천 의식안 분들도 상당히 가담하지 않았을까. 갈등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내일 전준위에서 모호했던 최고위원 권한을 어떻게 명기할지가 관건입니다. 권한의 배분에 관한 변동은 주지 말자 이렇게 주장해왔고요.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은 좀 만져보겠다고 했어요. 친명계는 의사결정 시 당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하게 돼 있는 걸 합의하도록 할 경우 당권이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합니다. 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당대표 권한을 줄이면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권 도전 포기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친명계 중진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의원과의 경쟁이 적절치 않다고 했고 전재수 의원은 잘할 수 있다는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선원빛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박자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윤리위 내부가 비공개에 철저히 붙여져서 그동안 저희 취재진이 취재를 먹었는데 가정해보면 시나리오를 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아무 징계도 안 받는 경우인데요. 경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성상납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징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 취재진과 한 중진 의원과 통화해서 윤리위가 근거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한다 이거죠? 네. 또 두 번째는 경징계, 경고인데요. 정치적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중징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던 만큼 경징계로 끝나면 사실상 이 대표의 판정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입니다.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내려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한 달이라도 대표직 사퇴 압박이 나올 수 있고 또 3개월 정도면 당원 당규상 사실상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내부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징계 수위를 결정질 핵심이 성상납 의혹이든 또 증거인멸 교사가 의혹이 됐든 증거가 있냐 없냐인데요. 성상납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아이카이스트 측은 당시 이 대표가 이 대가로 제공했다고 하는 박근혜식의 사진을 윤리위와 경찰에 제출했죠. 이 대표는 본인이 당시 시계를 주지도 않았고 김성진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시계를 받은 시점도 맞지 않다고 부인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대표의 소명만으로 판단을 못하게 되면 징계 절차만 개시되고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소명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태도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스페인 순방에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동행한 걸 놓고 계속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야권 공세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의 대화 파트너로 가신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국가의 운영을 민간인을 막 대통령 부인이 데려가라 그러면 데려가고 1호기에 태우라 그러면 태우고. 탁현민 전 비서관도 특별한 역할이나 의도가 있을 때 민간인을 데려간다면서 BTS의 동행 지적에 대해서는 또 천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박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BTS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본인들 정치 권력이 원하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은 내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비선농단과 대통령실 사유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서원 씨를 연상케 하는 행보입니다. 육촌 관계의 친인척 채용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분이 아마 처음 정치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문할 때 뭐 운전도 해주고 같이 갔을 때 바로 그 사람이죠. 대통령실 측 입장은 뭡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권 공세가 대단한데요. 일단 육촌 관계의 최 씨를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에 채용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최 씨가 대선 경선 때부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면에서 임용했다며 법상으로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척이라고 배제하면 오히려 차별이라는 건데 이부속실 부활 논란도 나오자 대통령실은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냈고 또 지금도 김 여사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청와대 앞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신대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설치한 겁니까? 보수단체와 또 윤 대통령 내외의 팬클럽이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보시면 정장과 넥타이를 한 윤 대통령이랑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김 여사가 합성돼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촬영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대표 출마를 거부당한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하고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발끈했다면서요. 네,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기 했는데요. 이 어떻게 나온 배경이냐면 김남국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급을 김동연 지사나 이준석 대표급으로 오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발끈한 겁니다. 저는 이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이 급이라는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언론에서의 마이크 파워나 이제 유명세로 따진다면 제가 그 두 분께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와의 비교를 두고서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보다 못한 존재로 비하한 건 망언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선 저를 장식품으로 앉혀놓은 것 아니냐며 대놓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손님이 주는 술을 마시고 숨진 여 종업원. 그리고 술을 준 그 남성도 숨졌는데 그 차량 안에서 발견된 마약으로 의심되는 백색 가루. 이러면 대충 상황이 짐작이 되는데 이 짐작이 틀린 걸까요? 당시 이들과 함께 있었던 동석자 4명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틀 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A씨가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술을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남성 손님 B씨도 인근 공원에서 운전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B씨 차 안에는 2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추정 물질이 발견됐고 경찰은 이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같이 있었던 손님 3명과 다른 여성 종업원 1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B씨가 자신의 술잔에 흰색 가루를 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동석자들은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밀 검사로 추가 확인을 할 방침이지만 숨진 2사람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사람의 정확한 마약 투약 여부는 한 달가량 걸리는 약동물 검사 등이 진행된 뒤에야 밝혀질 전망입니다. 2사람의 1차 부검 소견에서는 사인에 이를 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김종민 기자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경찰에서 마약 간이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보냈다고 하는데 마약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우선 간이 시약 검사는 보통 결과를 단 몇 분 만에 알 수 있는 소변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진단 키트에 소변을 떨어뜨려서 그 결과를 보고 음성이냐 양성이냐를 판단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취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맡겼는데 이는 모발 검사를 통해 하게 되고요. 모발은 소변보다 더 이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검사한다는 머리를 밀기도 하고 그러는 거군요.
이번 사건에서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모두 6명인데 2명만 숨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4명은 마약을 넣은 거는 알고 본인들은 투약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어제 경찰 조사에서 손님 중 1명이 사망한 남성이 술잔에 마약 추정 물질을 넣는 것을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술잔은 사망한 남성 자신이 사용하던 술잔을 말하는데요. 또 사망한 종업원이죠. 이 여성의 유족도 저희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유족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이 숨진 종업원의 술잔에 가루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 발언의 진위 또 언급된 가루가 마약인지 아닌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음성 결과를 놓고 봤을 때 4명이 마신 술에는 마약이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검사 결과가 오래 걸려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차량에 있던 백색 가루가 마약인지 아닌지는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필로폰으로 의심은 하고 있는데 수사 절차상 정확한 성분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딱 보자마자 마약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좀 그야말로 영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미 숨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현재 경찰 수사 3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숨진 2사람의 사인을 밝히는 데 가장 집중하고 있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실 당시에 동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추정 물질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 추정 물질이 64g입니다. 보통 성인의 1회 투약 양을 0.03g이라고 봤을 때 2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네네. 숨진 사람이 이 정도 양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숨진 사람이 마약의 중간 판매책일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마약으로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경찰이 사망자에 대한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서 구입과 판매 경로 등을 추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숨진 남성은 마약 관련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을 직접 하지는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봤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처럼 성범죄나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번 마약 사건처럼 마약 의심 정황을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마약을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들었던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끝나버렸습니다. 그만큼 마약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뉴스를 통해 접하시겠지만 마약 투약이 적발된 사례 많이 보실 겁니다. 이런 마약들이 실제로 특정 SNS를 통해서 쉽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 밀반입된 물건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로 이 마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추적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적해내고 있죠.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종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선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제주 성산항에 이어 오늘은 제주 한림항에서 큰 불이 났거든요. 이번에도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순식간에 다른 배 2척으로 올맞붙었고 선원 2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정박 중인 29톤급 유자망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금세 옆에 있던 또 다른 어선 2척으로 번졌습니다. 이러다가 사람들 다 피했죠. 빵한 소리. 계속 옮겼죠, 불이. 아시박사 날아다니고. 불이 난 어선에는 모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기관장인 43살 A씨와 인도네시아 선원 등 2명은 실종됐습니다. 이번 한림항 화재 역시 어선 여러 척이 정박된 상태에서 불이 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7시간 만인 오후 5시 15분쯤 완전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해경은 수색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는 한편 방제 작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이제 안에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기관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원은 그 갑판에 있었다고 하니까 폭발을 하면서 혹시 뭐 이렇게 추락을 하지 않는다. 한편 화재 선박에서 내뿜는 시꺼먼 연기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인근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가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생 2명을 치어
한 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역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굴착기가 보행 신호를 위반했는지 실수로 아이들을 치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있던 에어컨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실외기도 없어져 버렸죠. 경찰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옆 동네 공무원. 에어컨을 훔치는데 공무 수행용 차량까지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간 큰 공무원들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내리는 대낮에 1톤 트럭이 화장실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려 주위를 서성이다 사라집니다. 트럭 적재함에 무언가 실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실외기뿐 아니라 남자 화장실에 있던 벽걸이용 에어컨까지 뜯어갔습니다. 이들이 에어컨을 들고 달아난 화장실입니다. 이 바로 옆에는 이렇게 해양경찰서 파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진항 공주화장실에서 에어컨과 실외기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일쯤. 경찰이 주변 CCTV에서 실외기를 싣고 가는 1톤 트럭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문짝에 공무수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해당 트럭은 인접한 속초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관용 차량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속초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 2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가져간 건 특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피해 혐의자고 왜 가져갔는지 그걸 아직 조사를 못했죠. 의심을 받은 2 공무원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은 해명을 하려고 고성군청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초시는 아직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해당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가 지역 상권을 위해 영유의 면회를 재개했는데 주변 펜션들의 바가지 영업이 극성이라는 뉴스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소 인근 펜션들을 취재했더니 3분의 2가 무허가였습니다. 무허가면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단속을 못하고 그럼 당연히 불이 나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겠죠.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병 수료식이 끝나자 장병과 가족들이 훈련소 밖으로 나갑니다. 따라가 봤습니다. 부모는 집에서 싸온 음식을 아들에게 먹이려고 대부분 펜션으로 향합니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고기도 구워 먹습니다. 그런데 이 펜션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시설입니다. 근처에 있는 리조트 형태의 이 펜션도 다가구 주택처럼 보이는 이 펜션도 모두 무허가입니다. 이렇게 일반 주택인데도 펜션 간판을 내걸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주변 펜션과 민박시설 150여 곳 중 무려 100여 곳이 무허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에 버젓이 홍보까지 합니다. 업주들은 면회객과 장병이 잠깐 머무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업 자체가 불법입니다. 심지어 숙박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1박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숙박은 가능한가요? 예. 일부 업주는 무허가가 뭐가 문제가 되냐며 오히려 따집니다. 60km 구간에서요. 70km 넘는 거는 뭐 다반사예요. 사고가 나면 무허가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특법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정상적인 시설이 아니다 보니 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위생이나 소방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고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옥내 소화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등 중요 소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숙박업소들은 불만이 커져갑니다. 펜션이 없을 때는 형사가 그런 대로 되었어요. 법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없어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용해면회가 지난주 재개돼 앞으로 매주 5천여 명의 면회객이 논산을 찾을 예정인데 불안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펜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2년 전 일가족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기억하십니까?
사고가 난 펜션은 이름만 펜션이지 허가를 받지 않은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동해시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고요. 논산시 역시 육군훈련소 주변 펜션 상당수가 무허가 시설이라는 걸 알면서도 단속은커녕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설날 가족 모임 중에 펜션 내부에 가스가 폭발해 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8년 넘게 무허가로 배짱 영업을 해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 논산시도 훈련소 주변 펜션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무허가 펜션에 대한 단속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할 수가 없었고 그 전에? 그 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한 이유를 물었더니 동해시와 똑같이 인력 핑계를 댑니다. 직원들이 연무대 펜션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말고도 다른 민원인 다 일이 있는데 심지어 논산시는 이런 무허가업소에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줬습니다. 행정기관이 단속해야 할 불법 시설물에 시민 세금이 쓰인 겁니다. 자체적으로 주는 지원금. 무허가 민박도 받았어요? 그쵸, 무허가. 무허가 펜션이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관할 지자체는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 훈련소 면회객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지만 이게 냉방병인지 코로나인지 헷갈립니다.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코로나 진단키트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모든 편의점에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의료기기 판매를 신고한 지점에서만 살 수 있기에 밤늦은 시간엔 키트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냉방병과 코로나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조창훈 기자가 그 구분법을 알려드립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던 이곳 서울광장의 선별검사소는 모두 철거되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문화행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금은 하루 2만 명대에 육박하며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병원에는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늘었지만 동시에 냉방병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두 질병 모두 콧물과 재채기, 인후통 등을 동반해 구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놓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기침이랑 콧물도 좀 나는 게 감기 증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돼서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몸살 증세가 있거나 근육통 또는 호흡곤란이 동반될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는 경우에는 더 강하게 의심합니다. 편도염이라든지 임파선이 부었다든지 그런 원인이 없을 경우에 조금 더 코로나의 가능성에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외 기온 차이를 5도 정도로 유지하고 에어컨의 주기적인 청소도 중요합니다. 냉각수 안에 레지오넬라 균이라는 균이 발생해서 폐렴 증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으로 면역력을 증강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 역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하와이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림팩 훈련에서는 미 해군의 미래 전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유령 함대로 불리는 무인 수상함이 처음으로 해상 작전에 참여하면서 그 위력에도 관심이 쏠리죠. 사람이 없는 만큼 한 번 출격하면 2달 이상 해상에 있을 수 있거든요. 하와이 훈련 현장에서 김지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공항 활주로를 연상케 하는 비행갑판에 항공기 수십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길이 332m, 축구장 3배 규모 갑판을 갖춘 미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엔 미 핵심 전력이 대거 탑재됐습니다. 바다 위 군사 기지라고 불리는 링컨함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F-18 전투기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등 항공기 70여 대가 출격 대기 중입니다. 앞으로는 무인 항공기도 탑재될 전망입니다. 이번 훈련에선 4년의 연구개발 끝에 완성된 무인 수상함 시호크와 시헌터 등 4척이 처음으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명 유령 함대로 불리는 무인 수상함은
승무원 없이 레이더 등으로 운항하고 한 번 출격하면 2달 이상 해상에서 적 잠수함을 자율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se platforms can fulfill those roles without having to put the ship, say a destroyer with 300 sailors, and still use that capability from an unmanned ship. 미 해군은 해군 통합작전에 무인 수상함과 함께 조만간 무인기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ill certainly play a bigger part, and I think not just our Navy, but all navies of the future. And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 we're able to exercise with them in RIMPAC. 해양 전투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미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이 무인 전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와이 림팩 훈련 현장에서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달 0.75%포인트 금리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둔화를 각오하고라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게 그 요지였죠.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그럼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6월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할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물가를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달라진 것이 없어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지난달 연준 회의 당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면 그런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oday, either a 50 basis point or a 75 basis point increase seems most likely at our next meeting. 다음 금리 결정은 오는 27일 이루어지는데 연준 위원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지더라도 물가 상승률 2% 도달이라는 목표, 그러니까 5월이 8.6%였으니까 금리를 한참 올려야 하는데 동의한 겁니다. 경기 둔화라는 말이 나왔지만 뉴욕 증시는 연준 회의록 내용이 나오면서 인플레 극복 가능성으로 해석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욱 커지잖아요. IMF도 같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다며 특히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경고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S is a key engine for growth in the world economy, and when this engine slows down, that translates into impact well beyond. 경기 침체 요인으로는 인플레 확산과 금리 인상,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대러시아 제재 등을 언급하며 4월 이후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졌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힘든 해가 될 것이고 내년에는 경기 침체 위험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 안정에 긴급하고 절박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경제 둔화는 지급해야 할 대가라고 밝혀 물가를 잡는 데 경제 우선 정책을 세울 것을 각국 정책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위험에 빠진 국민들이 우리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당시 청장이었죠. 발표한 사과문입니다. 곧이어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구성하고 일선에 배치된 신임 경찰관 전원에 대해 테이저건과 권총 사격 훈련, 체포술 등을 재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음성 교신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 대비해 원터치로 위초와 지원 요청을 자동 송출하는 무전기도 내년 1월부터 전국에 도입하죠. 그런데 일주일 전 이런 경찰의 다짐이 무색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복면을 쓴 남성이 파출소 문틈으로 화살총 한 발을 쏘자 근무 중이던 경찰관 7명이 혼비백산에 몸을 숨기는데 경찰관 중 한 명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총극마저 벌어졌죠.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10분이 지나도록 범인을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건 고사하고 파출소조차 지키지 못한 겁니다. 물론 경찰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는 훨씬 더 크기에 한숨이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몸집만 키웠지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게 아니냐 하면서요. 일부 미국 경찰들처럼 생명과 인권을 짓밟는 과잉 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권력은 그렇다고 너무 약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경찰을 무서워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일본의 검성으로 불리는 미야모토 무사시는 오륜서에서 평소 꾸준한 수련으로 기술이 몸에 배면 기술은 무의식적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허둥대거나 도망가지 않기 위해선 지속적인 훈련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게 이 무사시의 교훈인 거죠. 직업의식 없는 경찰은 14만 명 경찰 중 극히 일부라고요. 국민이 범죄 현장에서 만나는 한 명의 경찰관이 그 순간 그 국민에겐 유일한 경찰이 됩니다. 그가 못하면, 그가 도망가고 피하면 국민 눈엔 경찰 전체가 도망가는 게 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도망가고 숨는 경찰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며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기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못 받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재정 전략을 정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났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은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5.1% 수준인 적자폭을 내년엔 3%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론 113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48조 원가량 줄이는 셈입니다. 또한 현재 연말 기준 49.7%까지 높아진 국가 채무 비율도 앞으로 증가 속도를 줄여 5년간 50%대 중반 수준에서 통제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는 지방교육교부금과 국가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재정 관리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제정해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으로 시장 전망치보다는 살짝 부족하지만 각종 악재 속에서도 선방했습니다. 가전과 휴대전화의 부진 속에 반도체 그 하나로 견뎌낸 건데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경기마저 꺾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세계가 다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맬 거고 그러니 소비는 줄 수밖에 없거든요.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가전제품 코너입니다. 직원들만 자리를 지킬 뿐 손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당장 급하지 않은 TV나 스마트폰 등의 구매는 미루는 탓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코로나 특수다 뭐다 해서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경향은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과 가전 실적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가 실적을 지탱해 삼성의 2분기 매출액은 77조,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약 21%,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하반기부터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당장 반도체 D램 가격이 10% 넘게 폭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IT 기기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반도체 사업이 없고 가전이 주력인 LG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나 감소하는 등 글로벌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분명히 아이스크림이라는데 불에 닿아도 녹지 않는다. 믿어지십니까? 중국 얘긴데 저렴한 제품도 아닙니다.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최대 10배나 비싼 업체의 제품입니다. 이 업체는 식품 첨가제는 극소량을 넣어서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포장지를 벗겨 빈과를 꺼낸 뒤 가스불을 대봅니다. 한참을 불에 닿아도 겉만 검게 그을릴 뿐 녹아내리진 않습니다. 增稠的一个效果，它是一个食品级的增稠剂。也看到猪血糕他们。 중국 SNS엔 비슷한 실험을 한 영상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기에 불에도 녹지 않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상표는 다른 여타 제품들보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비싼 소위 명품 아이스크림 업체입니다. 제조사 측은 수분은 적고 휘핑크림 같은 고체 성분이 40%가 넘어서 녹아도 끈끈한 형태라며 안전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급기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가격은 비싼데 제품은 부실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공격받는 것이라며 음식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조사를 압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잊을만 하면 불량식품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근심을 키웠습니다. 지난달에는 신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된 우유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8년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닌이 들어간 분유가 유통돼 영유아 6명이 목숨을 잃고 30만 명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습하고 무더운 찜통 더위가 계속되면서 오늘 하루 최대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최대 전력 수요는 낮 5시 기준 92,990메가와트로 기존 역대 최고치보다 512메가와트 늘었고 공급 예비율 역시 3년 만에 가장 낮은 7.2%까지 떨어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손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오늘 서울 시내의 한 서점에서 저자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인회는 시작 1시간여 전부터 팬들로 북적였는데요. 전광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젊은 남성 독자 위주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사인회엔 남녀노소 모두 모였습니다. 한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을 키워줘 고맙다고 인사하는 독자부터 멋지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진. 손흥정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구해와 사인을 부탁하는 독자도 있었습니다. 사인은 기본, 독자들이 원하는 문구도 써주고 뭐라고 써야 되나? 여기 책에 없는 걸로. 독자들과 포옹도 하고 화이팅도 외쳤습니다. 저희가 아닌 책을 또 이렇게 잘 읽으셨다라는 분들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와서 책 사인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손 감독이 1시간 10분 동안 137명에게 쉴 새 없이 사인해주면서 반복한 말은 천천히 하세요. 네. 바쁜 손 감독에게 피해를 줄까 봐 허둥대는 독자들을 괜찮다는 말로 안심시킨 겁니다. 손 감독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의 6번째 장 제목은 감사와 겸손. 저자 사인회에서 본 손 감독의 모습은 책에서 읽은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작은 더위라는 뜻을 가진 절기 소서인 오늘 다시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 곳곳에 작은 비구름이 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는 곧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한 강수량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60mm, 많게는 80mm 이상이 예상되는데요. 곳곳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의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완화되거나 해제된 곳이 많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되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따라서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남부 곳곳으로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유지 중입니다. 내일 광주가 한낮에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강릉이 아침에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동해안 지역으로는 오늘보다 5에서 6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다시 30도를 넘어서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더욱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